1일 합격 노트 보겠습니다. 이제 시험이 5개월 남았는데 한 번은 슬럼프가 와요. 5개월 장기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갈등이 생기고 점수도 안 나오고 누구나 다 옵니다. 슬럼프가. 그래서 오히려 점수가 처음에 안 나오면 좋은데 잘 나오도 안 나오면 또 더 힘들죠. 그러니까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말라 해도 그게 참 잘 안 되는데 이 모의고사가 필요악인 것 같아요. 필요악. 안 보면 또 나중에 이게 당황해가지고 보기는 봐야 되는데 극복할 수 있는 사람만 보세요. 도저히 극복 못하고 점수 안 나오고 포기하려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집에서 혼자 푸는 게 좋아요. 건강에 도움이 되려면. 근데 실제로는 그 집에서 푸는 거하고 또 학원에 나와서 푸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분위기가. 실제 시험장에 가면 학원보다 더 또 어려울 수 있어요. 학원에서야 그렇게 막 심하게 그렇게 단속하고 뭐 이런 건 안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근데 실제 시험장에 가면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코 골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계속 껌 씹고 소리 짝짝나게 껌 씹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계속 욕하면서 풀어. 어느 놈이 쳐냈냐 문제 이거 뭐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를 해. 우리 어머니도 보니까 텔레비전 보면서 계속 욕하더라고. 전연하면서 막 욕하면서 또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나이 먹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텔레비전 보면서 자꾸 말하면서 보더라고. 저거 드라마 보면서. 나이 먹으면 그렇게 돼요. 그 아들이 저보고 꼰대라고 그래서 저보고 하고는 이야기도 안 하려고 그래. 맨날 헛소리나 하고 맨날 옛날 이야기 뭐 라떼는 이런 소리 짜증난다면서 우리도 힘들다면서 이렇게 이야기 옛날 나는 어떻게 했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잘 극복하셔야 된다고요.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고 점수 때 제가 17.5점만 받으면 된다고 했죠. 공인중개사법. 지금 출제 한 사람도 두 문제나 책 보고 출제해놓고도 두 문제나 틀렸잖아요. 100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점수에 신경 쓰지 말라고. 저도 다른 사람이 내는 거 제가 풀어보면 100점 못 받아요. 저도. 제가 시험을 한 20번 가까이 봤는데 100점 딱 2번 받았어요. 공인중개사법. 그럼 저보고 100점도 못 받은 게 실력도 없는 게 강의하고 앉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선생님들은 저보다 더 못해요. 심지어 지금 유명한 그 출판사에서 학개론 강의하고 있는 사람이 해설 강의했는데 10문제 틀렸어요. 해설 강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발표를 하는 거 답하고 10문제나 틀렸어요. 누군지 말하면 제가 명예훼손에 해당돼서 말은 못하겠는데 근데 저는 작년에 그 합격자 가정답 발표하기 전에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해설 강의 했어요. 근데 하나도 틀린 게 없었어요. 다 100% 가정답하고 다 똑같았어요. 그 굉장히 위험해서 안 해요. 저 혼자 했어요. 아무도 안 해. 가정답 발표되기 전에 미리 해설 강의 해놨는데 올려놓은 거 지우도 못하잖아요. 그거 틀리게 했으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너무 점수 안 나오더라도. 오늘도 이게 문제가 뭐 어려울 수도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너무 힘들면 조금씩 놀고 그 일요일 날 바람도 쐬고 밖에 나가서 구경도 하고 산에도 한번 올라갔다 오고 이렇게 너무 공부만 계속 하면 못 버텨요. 그게 사람이 어떻게 당장 일주일 후에 시험 보면 그게 가능한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운동도 좀 하고 여행을 갔다 오면 돼요. 좀 힘들면. 저도 옛날에 지금 코로나 되기 전에 맨날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가고 나면 학원 강의할 때 1년 동안 지치고 힘들어요. 내가 지금 뭐 하냐. 어떨 때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왜 여행을 가냐면 저 같은 경우는 여행 가는 게 일상이 행복했다는 걸 느끼려고 가는 거예요. 여행 가면 고생하잖아요. 이렇게 힘들면 내가 그래도 강의하는 게 행복했구나 이걸 느끼려고. 그 여러분들 공부하는 게 나중에 현업에 가면 공부할 때가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돈 그냥 버는 게 아니에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현업에 가면 손님들. 근데 공부할 때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크게 없거든요.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 답 3번입니다. 요거는 그냥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데 우리 프린터 32번에 6번에 있습니다. 32번에 6번. 의무기관이 보면 농업, 축산업, 임업, 업, 대체 토지 취득, 주거용도, 복리시설, 편익시설은 2년 동안, 사업용 토지는 4년,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 사업토지 현상보존은 5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농사 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했으면 2년 동안 못 팔아먹습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은 옛날에 이게 3년인데 2년으로 개정됐어요. 옛날에 3년에서 2년으로 더 규제를 완화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축산업, 임업, 어업의 경우에는 3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사용해야 됩니다.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죠. 프린트 32번에 6번에 있었고요. 2번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인데 지금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법이 5개. 이행강제금 뭐냐면 이행할 때까지 계속 강제로 돈을 받아가는 게 이행강제금입니다. 벌금은 딱 한 번만 부과합니다. 뭐 잘못했으면 죄지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한 번만 벌금 부과하면 끝이에요. 또 벌금 부과 2번 부과하는 거 없어요. 근데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축법에서 지금 국토부 유권해석은 이거 생활형 숙박시설에는 숙박시설인데 그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생활형 숙박시설로 안 쓰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한데 그 10년 동안 이행강제금 10%씩 내면 분양가격을 전부 이행강제금을 내야 돼요. 기타 건축법 위반하면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주요 건축법 위반하면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부과하잖아요. 이행할 때까지 계속 부과한다고요. 옥탑방을 불법으로 정축했으면 원상복구 시킬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는 게 이행강제금이에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최대 5년만 부과하는 거죠. 최대. 자, 이행강제금이 얼마냐면 100분의 20이 아니고 방치하면 100분의 10입니다. 100분의 10. 오늘 이거 진도 안 나갔는데요. 미리 그래도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어차피 다음 주에 할 거니까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31페이지 우리 요약집 131페이지 위에 박스에 보니까 위에 박스 131페이지 위에 박스에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얼이 있는데 기역, 방치, 밑줄 치고 10% 적어놨죠. 니은, 변경 5%, 디귿, 임대 7%, 리얼, 기타 7% 부과합니다. 이게 옛날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법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2번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100분의 10이 아니고 7. 3번 변경하면 100분의 7이 아니라 5. 틀렸고 다. 그래서 4번이 맞네요. 허가관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기간 내에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된다. 계고. 알려야 된다. 우리 가태료도 교통법규 위반하면 사진 찍어 가져오고 다 미리 그 소명 기회를 주죠. 계고해야 됩니다. 계도할 때 계고요. 고 알릴 고자입니다. 알려야 된다. 이행명령을 이행 안 하면 나중에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이렇게 미리 알리는 거죠. 계도하면서 알려야 되니까. 4번이 맞습니다. 5번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했는데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면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합니다. 확인 안 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답 4번입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게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개의 법률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선매제도. 이거 지금 안 배운 걸 좀 하고 있네요. 선매제도. 선매는 먼저 파는 게 선매가 아니라 먼저
사는 게 선매입니다. 살매자입니다. 우리 매매할 때 팔매, 살매 해가지고 그게 매매입니다. 사고 파는 게 매매죠. 자, 그래서 먼저 사는 걸 선매라고 하는데 틀린 것인데 1번 허가 신청이 있는 토지 중에서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입니다.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입니다. 있는 토지가 아니고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공익사업용 토지인 경우에 선매 대상이 되겠습니다. 미리 지금 다음 주에 할 건데 미리 좀 보고 체크를 해 놓을까요? 선매 거기 지금 133페이지 3번에 동그라미 1번 공익사업용 토지, 동그라미 2번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선매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선매라는 것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로 하여금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사인 간, 개인 간의 거래에 앞서서 국가, 공공기관이 먼저 내가 먼저 살 수 있도록 협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게 선매제도입니다. 강제로 수용하는 게 아닙니다. 선매 협의가 불성립돼도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2번 선매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는 매수 청구 시 매수할 수 있는 자로 지정되는 자와 동일하다. 예, 그게 누구냐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입니다. 133페이지 요약집 맨 위에 첫 번째 줄 맨 뒤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두 번째 줄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 밑줄 치세요. 이 사람이 선매자입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할 때 매수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선매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허가관청은 선매 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1개월입니다. 1개월. 1개월이라는 말은 우리 프린터 44번에 있나요? 44번에 45번에 동그라미 4, 5, 6, 7, 8 5개 있네요. 1개월. 45번에 4번 토지거래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월 이내에 매수 청구 1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 1월 이내에 7번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 1월 이내에 지금 문제 있는 것처럼 8번 선매자 지정 통지를 소유자에게 해야 되는 것 1개월입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이 토지는 공익사업 목적 토지이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선매자로 지정해서 알려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우선 협상을 해보시고 선매가 협의가 결렬되면 그때 가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1월이 5번 나오고요. 프린터 35번에 동그라미 8번 농지법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이내라고 돼 있죠. 이게 이번에 박문광 모의고사에 나왔잖아요. 이거 30일 이내 누구한테 이의신청한다? 허가관청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이번에 문제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국토부 장관이라고.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합니다. 행정심판은 직권상급관청에 행정심판 청구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잘못했으면 행정심판은 그 상급관청인 시도이사한테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15일 프린트 49번에 동그라미 6번 49번에 동그라미 6번 선매 협의 착수 시작 15일 이내 해야 됩니다. 5번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매 협의 완료 조서를 제출해야 된다. 30일이 아니고 1개월 이내잖아요. 1개월 이내. 아까 45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죠. 7번. 45번에 동그라미 7번. 30일 이내가 아니라 1개월 이내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1개월하고 30일이 다르다고요. 1개월은 28일, 29일, 31일일 수도 있죠. 그래서 법원 행정처에서는 1개월, 2개월, 3개월 하지 말고 30일, 60일, 90일, 180일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라고 권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1개월, 2개월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4번 벌칙 틀린 것인데 답 3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5% 이하가 되렵니다. 우리 프린터 51번에 맨 밑에서 두 번째 별표 51번 맨 밑에서 두 번째 별표 거짓 신고하면 5% 100분의 5 이하가 되려옵니다. 3천만 원 이하가 되려가 아니고요.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지금 프린트 51번에 맨 밑에서 첫 번째 별표 3천만 원 이하가 되려 동그라미 1번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거래했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5% 이하 가태료입니다. 4번의 답 3번입니다. 5번 5번은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은 없습니다. 나온 적은 없는데 135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2번 135페이지 5번에 틀린 것은 했는데 답 4번입니다. 개황조사란 지역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가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가 동향 및 토지거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이거는 특별 집중조사고요. 특별 집중조사 135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개황조사란 관할구역 안의 토지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개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분기별로 1회 이상. 분기가 3개월이 1분기라고 했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는 건 별로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제가 100% 중요한 것만 할 수는 없어요. 항상 실제 시험에서도 한두 문제는 사이드에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 중요한 것도 한두 개는 있어요. 문제가 맨날 중요한 것만 하고 쉬운 것만 하다 보면 또 조금만 방향이 틀어져 버리면 완전히 여러분들이 또 멘붕 올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다양한 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답 4번입니다. 6번입니다. 6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인데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차피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답은 5번이고요. 우리 프린트는 47번에 있나요? 47번 맨 밑에 있네요. 47번. 답은 5번입니다.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2회 이상이 아니라 3회 이상 가태료 감경 면제받은 경우에는 네 번째 자진신고하면 면제 감경 안 해준다. 우리 프린트 47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 있잖아요. 47번 맨 밑에 까만 별표. 답 5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7번. 7번과 같은 문제는 A, B, C, D 값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풀어보셔야 돼요. 7번 문제가 이런 기출문제 패턴이 이게 3문제 출제됐습니다. 3번. 한 해에 3번 출제된 게 아니고 3문제 나온 게 아니고 3년에 걸쳐서 나왔다고요. 한 문제씩. 똑같은 패턴입니다. 근데 기출문제보다는 좀 어렵게 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좀 당황할 수 있는데요. 기역은 갑이 A 했는데 기소중지니까 포상금 안 나옵니다. 기소중지. 오늘 포상금 프린트 내드린 거 보시면 되겠죠. 포상금 오늘 받은 거 오늘 받았어요? 그 포상금 보니까 공인중개사법에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기소중지, 무혐의 처분, 검사가 하면 포상금 안 나온다고 돼 있죠. 그래서 기역은 포상금 안 나오고요. 니은 이중등록 포상금 안 나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 포상금 지급 대상은 뭔데요? 그러면은 무부양, 광시공시, 무부양, 광시공시,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광고한 경우, 개공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 뭐예요? 지금 우리 아파트도 10억 올려주라. 옆에 아파트 10억인데 왜 우리 아파트는 이렇게 싸냐? 그럼 신축하고 구축하고 20년 넘은 구축하고 신축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는 게 적정할 것 같아요? 20년 넘었으면 우리 감가상각, 정률법, 정액법 이런 거 감가상각하면 그 20년 지나면 장부 가격은 제로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전자에서 20년 넘으면 건물 가격은 없다고요. 그러면 신축하고 20년 넘은 구축하고 차이는 건물 짓는 데 들어가는 가격만큼 차이 나면 되겠죠. 지금 여기에 2천에 분양하는 거 건축비를 보니까 평당 1,000만 원이 넘어요. 네? 평당 1,700. 너무 비싸네. 1,700. 보통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데는 지금 850만 원 정도 되더라고. 건축비가 평당. 그럼 지금 2천은 1,000만 원 넘어요. 그러면은 그 한 30평 기준으로 한 3억 정도 차이 난다는 얘기. 구축하고 신축하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건물 짓는 가격이 더 들어가니까. 재건축한다는 이런 기대이익이 없다면 단순히 건물 가격만 본다. 그래서 구축하고 신축하고 가격 차이가 좀 나죠. 아무래도 신축이 비싸더라고요. 지금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뭐 지금 2천이 한 6억, 7억 이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 지금 시세가 한 30. 국평이라는 말 쓰잖아요. 국민평형. 84제곱미터를 국평이라 하더라고요. 국민평형. 이게 가장 인기 있더라고. 한 60%가 청약 통장을 썼는데 전부 60%가 이 국평에다 다 썼대요. 그 국민들 선호도가 가장 높다는 얘기. 84제곱미터. 저도 옛날에 어릴 때 겁도 없이 돈 1,000만 원 가지고 44평 분양받아가지고 확장까지 해가지고 살아보니까 미치겠더라고. 뭐 사람은 없는데 너무 큰 평수 있으니까 오히려 힘들더라고. 관리비만 많이 들어가고 돈만 많이 들어가니까 쏘가가지고 그 개업공개사가 큰 게만 나중에 피 많이 분다 해가지고 피 많이 붙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피 붙어가지고 팔았어요. 지역에 따라 달라. 강남 같은 데는 큰 평수가 좋은데 무조건 큰 평수가 좋은 게 아니라고요. 국평, 국민평에 이게는 거의 대부분 어느 지역이든 인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 때 신축하고 구축 살 때를 감안해가지고 사시면 한 3억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C는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 방법에 관한 합의 없이 둘이 같이 와서 신고하면 균등하게 배분 반반 나눠주죠. C를 신고했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했지만 판사가 무죄 판결했다. 등록증 대여. 무죄 판결해도 포상금 나옵니다. 검사가 공소제기했다는 말은 재판에 회부했다는 얘기. 재판에 회부하면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나온다.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면 포상금 안 나온다.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검사한테 집중돼 있어요. 판사 별로 힘 없어요. 검사가 재판해달라는 것만 판사는 재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검사가 공소 제기했다면 비록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보상금 나온다. 대여했기 때문에 양도대여. 무부양, 양이 양도대여잖아요. 양도대여. 맞습니다. 그래서 25만 원. 리얼은 어른 등록증을 대여한 D를 신고했는데 불기소 처분한 보상금 안 나오죠? 그럼 보상금 25만 원씩 이게 답이라고요. 1번. 이게 세 문제 출제됐으니까 이런 패턴이 이해돼요? 안 돼요? 이거 이해 안 돼요? 빨리 말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7번에 1번 다음 주에 또 하니까 이 다음 주에 공인중개사법 하니까 그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파악만 하려고. 개인 교습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도 제가 나중에 쉬는 시간에 알려드릴게. 안 되는 거 있으면. 아니 그럼 뭔데 뭐가 안 되는데 그냥 말해보세요. 그냥 뭐가 안 되는지 자체를 모르겠죠. 다 안 된다고. 영혼이 순수한 것 같은데 영혼이 순수하면 이게 잘 받아들여지는데 보통 어쩌다가 그렇게 영혼이 순수해야 돼. 공부 잘하려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날 것으로 너무 깊이 생각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그 오히려 실장님들이 합격이 때 안 돼요. 대충 다 알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거든. 네가 아무리 헛소리해도 나는 그거 안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안 받아들여져요. 일단 7번에 1번이 답입니다. 해설하고 이렇게 보면서 조금 연구를 해보고 그래도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7번에 1번, 8번은 틀린 것인데 3번이 답입니다. 지금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지금 오늘 안 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가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50번에 동그라미 4번 매월 1회라고 했죠? 매월 1회라고 아까 50번에 동그라미 4번 밑줄은 쳤잖아요. 매월 1회입니다. 취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X입니다. 8번에 3번 매월 1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시도지사는. 그래서 8번의 답 3번입니다. 오늘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다는 말은 시험에 해마다 나오는 부분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결국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어렵다는 말은. 쉽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이야기. 해마다 시험에 나오니까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쉬운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9번도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어렵죠. 아직 시험에 안 나오는데 답은 5번인데 그러면 뭐냐면 그 비업에 주택임대차 신고는 누구한테 신고 의무가 있다? 거래 당사자에게. 해제 신고도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주택임대차 신고할 의무 없습니다. 의무가 없는데 인적사항 들어갈 이유가 없죠. 단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자 및 주택임대차 신고해야 된다 했습니다. 해제 신고는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라도 국가 등이 해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국가 등이 해야 되고요. 중개거래면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지만 주택임대차 신고는 해제 신고는 개업공개사에게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기 때문에 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비록 중개거래라도. 그래서 비업 하나만 아닙니다. 신고사항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있어요. 시행규칙. 시행규칙은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죠. (5번이) 답이고요. 9번은 10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오히려 사실 모르는 게 조금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또 다음 달도 공부하고 싶은 맛이 있는 거지. 100% 다 알아버리면 더 이상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이제 하산해야 돼요. 하산했다가 또 9월 달에 늦게 와가지고 지금 우리 언제 만나기로 했어요? 10월 29일 날 지금 수락산 한라산 꼭대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정상에 가 있는 사람 위험하다고요? 정상에 계속 지금 얼어 죽어요. 계속 밤에 그 있으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려왔다가 저도 산에 많이 다니는데 내려왔다가 내가 올라간 산을 다시 쳐다보면 다리 풀려가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올라가요.
마찬가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10월 29일 날 시험 봐야 되니까 그게 10월 29일 날 정상에 써야 된다고. 지금 모르는 게 있어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고 다음 주에 또 알면 되니까 100% 다 하는 게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다고요. 결론은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고 있으면 물은 다 빠져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가슴 속에서 계속 실력은 향상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0번에 1번 틀린 것은 투기과일지구에 소지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이상인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X입니다. 한하여 3억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X라고 아까 모든 거래라고 했잖아요. 금액과 상관없이. 그 아까 우리 프린터는 13번에 있고요.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요약집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요약집은 몇 페이지에 있었어요. 요약집은 예, 110쪽 110페이지 110페이지 맨 밑에 박스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그대로 제가 인용해가지고 이 박스 이런 거 하나 만들려면 머리 많이 써야 되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 보는 건 쉽지만 만들려면 머리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저도 이런 머리 쓸 능력이 안 돼서 국토부에서 만든 걸 그대로 저는 베꼈어요. 베끼는 것도 제2의 창조입니다. 모방을 하는 것도. 자, 그래서 그걸 다시 표를 한번 보면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면 모든 거래다 이 말은 금액과 상관없이 옛날에는 3억 이상인데 지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면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일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은 6억 이상인 경우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되고 법인은 모든 거래라는 것은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자금 조달 계획 뭐 앞으로 어떻게 벌어서 제출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증빙자료 제출하는 거는 그러면 부모한테 받겠다 하면 부모한테 받은 거 얼마 받았는지 증여세 신고 납부 증명서 이런 것도 제출해야 돼요. 은행에 잔고증명서 제가 제출해봐서 잔고증명서 떼니까 2,000원 달라 하더라고요. 잔고증명서 뭐 예금한 거 있으면 예금 그 잔고증명서 떼고요. 저는 배우자한테 받았다 하니까 배우자한테 받으면 6억까지는 세금 안 내잖아요. 세금 안 내도 신고하는 게 좋아요. 신고하면 신고 그 확인서가 있잖아요. 받았다는 거. 그 투기과일지구면 증빙자료는 모든 거래라는 거는 투기과일지구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모두 증빙자료 제출해야 된다. 법인도 증빙자료는 투기과일지구만 제출하는 거지 조정 대상 지역은 제출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0번에 1번이 답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